일본의 엔화가 약해지면 누구든지 투자했을 때 자기가 투자한 자산이 가격이 싸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외화보이고 통화로 투자 통화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엔화의 국제적인 위상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다시 회귀하려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올라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달러의 투자는 늘어나고 엔화는 계속 파니까 엔화는 계속 싸지는 거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미즈호은행 변정규 전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오랜만에 뵙는데 요즘 또 이 금리와 관련해서 참 글로벌리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이 아주 크죠. 네, 그래서 뭐 미국 시장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요. 근데 오늘 좀 궁금한 것은 일본 상황입니다. 그 일본은행에서 이제 지난주 그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진행됐지만 그냥 지금의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좀 뉴스에서는 나왔거든요. 네. 사실 약간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네,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은 많이는 없었죠. 최근에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렇게 BOJ를 많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엔화가 매우 약해졌기 때문에 뭐 관광도 많이 가잖아요. 엔화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이고요.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통화 정책 변경 가능성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주 목요일이죠. 9월 21일 있었던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7월과 동일하게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마이너스 0.1%의 마이너스 금리 또한 유지하는 것 그리고 10년물 YCC 정책이라고 하죠. 네. 일드 커브 정책도 10년물 일본 국채금리의 상한선을 1%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우에다 총재로 좀 바뀌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는데 여태까지는 아직은 그냥 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엔화가 상당히 좀 강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3월, 4월 달 초반까지만 해도 엔화가 뭐 달러당 130대 이게 내려가는 거는 달러당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엔화가 강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강해진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아베노믹스를 일정 기간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는 그러한 발언이 나온 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약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자꾸 의문이 드는 거는 일본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사실 뭐 계속해서 그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1%만 해도 이거 좀 달라졌네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3%대라면서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일본 경제 괜찮나? 이렇게 금리를 그대로 계속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해도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의. 그죠. 우리나라 이렇게 본다면 뭐 살기 힘들다, 우리나라 참 너무 힘들다 살기 물가도 많이 올랐다 그랬지만 임금 또한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신입사원 초봉이 예전에는 1,000만 원이 안 됐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전부 다 2,500만 원, 3,000만 원 수준까지 다 올랐고 그보다 더 높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 30년 동안 임금이 안 오르는 나라로 유명했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예전에는 일본에 갔으면 굉장히 물가가 비싸다. 피자 하나 사 먹기도 너무 어려워.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가면 오히려 싸다. 우리나라보다 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한 3% 정도, 정확히는 한 13개월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그런 배경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하게 지금 그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이런 돈을 갖다 투입했고 유로존 또한 이에 못지않게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일본도 계속해서 지금 양적 완화를 ETF 매수 등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물가가 이렇게 오른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작년 2022년을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두드러졌어요. 네. 예, 일본은 제조업 국가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유명하게 독일과 일본은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이렇게 손꼽히는데요.
일본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 PPI라고 하죠. 이 PPI가 작년 전년 대비 9% 이상이었습니다. 아, 매우 높은 거죠. 그러네요. 9%.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오인할 정도로 이렇게 높았거든요. 어떤 달은 10% 이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들이 많이 좀 줄어든 누그러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또한 현재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의 약간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러한 물가 상승이 뒷받침되어야만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과 실질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계속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전에 일본에서 기업하시는 분이 중소기업 운영하시던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4% 이렇게 막 오를 때 일본 총리가 직원들 월급 좀 올려주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신도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쨌건 지금 일본 역대급 엔저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게 플러스인 건가요? 뭐 요즘 나오는 얘기는 도요타 주가가 오르는 게 엔저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글쎄요,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드는 그런 제조품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만드는 제조품이 있고요. 좀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현지에서 요새는 이제 조립 가공하는 것들도 있고, 부품만 갖고 가서 이렇게 조립하는 경우도 있고, 전량 해외에서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되게 다원화돼 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MNC라고 하죠. 멀티내셔널 컴퍼니, 다국적 기업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토요타 경우에는 본다면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 다 달라요. 근데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브랜드죠.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전량 일본 내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엔저가 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일본 자동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제 일본에 여행 가시잖아요. 네. 예, 많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싸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여행할 때는 N1 환율이 문제가 됩니다. N1 환율이 1N당 몇 원이냐. 옛날에 근데 우리나라 N1 환율은요, 달러 N이나 달러 원 환율과 달리 이렇게 1달러당 1,200원, 1,300원 이렇게 안 하고요. 100엔당 몇 원 이렇게 하는 관습적인 거죠. 이제 네. 습관적으로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써왔기 때문에 100엔당 얼마 이렇게 써왔는데 올 4월까지만 해도 100엔당 1,000원 정도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100엔샵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00엔샵 우리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1,000엔샵이죠. 1,000원샵이죠. 이제 일본의 100엔샵에 가서 이제 100엔을 주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1,000원을 줘야지 100원짜리를 살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90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네. 많이 엔저 때문에 900원대로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돈 900원만 줘도 이제 100엔샵에 가서 100원짜리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우리나라 이제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좋아진 겁니다. 원화가 강해졌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은 토요타의 렉서스, 일본에서 생산한 렉서스를 샀을 때도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반면에 미국에서 생산한 뭐 다른 회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브랜드도 여러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브랜드가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브랜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영향을 말하기는 힘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금 상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임금 상승이 이루어져야지, 특히나 임금 상승 중에서 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 임금 상승이 이루어져야지만 일본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죠. 왜냐하면 투자도 중요하지만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가 더 이렇게 모멘텀이 커지기 위해서는 일본의 소비자들이 소비가 늘어야 돼요. 네.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실질 임금, 물가를 빼고도 임금이 더 올랐다. 이런 기분이 들어야지만 더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일본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놓고 봤을 때 BOJ가 어떻게 금리 이 완화 정책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뭔가 변동을 좀
그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 이 참 설왕설래 말이 많거든요. 전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가장 큰 그 중심에는 엔저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봅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약세가 되면 물론 뭐 일본의 기업들은 일본에서 제조업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여타 경쟁 국가보다 물건 가격에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다만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으로서는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 엔화의 그러한 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본의 엔화가 약해지면 누구든지 투자했을 때 자기가 투자한 자산이 가격이 싸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설사 부동산이든 우리가 다들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든 주가죠. 뭐 여러 가지 자산이든 전부 다 가격이 오르는 거를 원하지요.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딜러들이, 트레이더들이 이런 통화를 사고 팔 때, 나는 이 통화를 오를 거야. 그리고 기업가들이 투자를 그 나라에 했을 때는, 이 나라의 기업 가치는 통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면 더 오를 거야, 나중에. 더 나중에 리턴이 많을 거야, 투자보다. 이래야지 투자 효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효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메이저 통화로서의 국제 통화, 특히나 우리나라가 그 달러로 이러한 그 지준금을 많이 갖고 있지만 네. 외화보이고 자산으로서 일본의 엔화도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각국들이 엔화는 계속 보유할수록 싸지기 때문에 이 통화는 우리나라의 외화보이고 통화로 투자 통화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을 달러나 금이나 아니면 다른 통화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본의 엔화의 국제적인 위상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치명적이죠. 이거는 소위 레퓨테이션 리스크 그러한 인지도에 대한 크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일본 정부가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사실상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아베노미스로 대표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사실상은 시한부 정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늦어도 이것에 대한 어떠한 변경 사항이 반드시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투자 관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내년 한 상반기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을 하는 어떤 시기를? 네, 시기는 뭐 정확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뭐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에다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그 상황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그 어떠한 상황이라는 거는 실질 임금이 동반된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는 것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생각해서 강구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번 달에.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냐면 정확히는 8월 21일 날 일본 정부의 수장인 기시다 총재와 일본 은행의 수장인 우에다 총재가 같이 만났어요. 이것은 행정부와 중앙은행의 수장이 서로 만난다는 건 사실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만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렇지만 그걸 만났을 때는 어떠한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어떤 교감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무슨 변화가 조만간 있게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재작년에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겪었어요. 뭐냐면 5월 달에 옐렌 재무부 장관의 그런 조율 아래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 파월 의장 3자 대면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테이퍼링 그리고 연속적인 자이언트 금리 인상과 뭐 빅스텝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런 걸 본다면 어떤 행정부와 중앙은행과의 교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변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시기적으로 본다면 올해 말까지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하겠다고 우에다
총재가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올해 말까지 시간을 벌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동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 강조해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러한 지금 현재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바로 그냥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초에 가서는 어떠한 변경 가능성에 대한 그런 논의를 갖다가 서서히 나올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하반기 정도에는 통화정책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근저는 뭐냐?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려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현재는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가 5%를 넣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유동성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다시 회귀하려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의 실질 금리가 오르기 위해서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올해는 일단 안심을 하고 일본에서의 어떤 금리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있다 하더라도 상반기인가 먼저 그런 어떤 화두를 꺼내고 나서 그런 실질적인 조치가 있지 갑자기 어느 갑자기 실질적인 금리 정말 인상이 됐든 긴축이 됐든 확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그 힌트 같은 걸 많이 줄 거예요. 힌트를 주지만 많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힌트를 실버 라이닝으로 하죠. 그 행간을 읽어야 되죠. 이제 행간을 읽는 거는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행정부와 중앙은행 총재가 만났다. 이런 것들은 뭐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부인을 했지만 괜히 만났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BOJ의 금리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투자된 해외 일본 자산들 이것이 전부 빠르게 매각이 되면서 그 돈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현상 이것이 벌어지면서 글로벌리 자산 가격에 어떤 급락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러한 걱정이 현실적인 걱정입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입니까?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실제 하는 왜냐하면은 그 엔캐리 자금이 돌아섰을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가 커진다는 건 뭐냐면은 뭐 크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투자를 했을 때는 그만큼 수익이 높아지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상황이 바뀌었으면은 투자의 패턴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관이든 개인이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엔캐리 자금은 지금 굉장히 큽니다. 뭐 통상 엔캐리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의미를 주냐면 보통 그 시장에서 말할 때 엔캐리는 개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말하지 않고요. 일본에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일본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빌리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게 빌려야 돼요. 왜냐하면 금융기관들도 돈을 빌려서 대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다 모든 것을 투자하고 하는 기관은 거의 없어요. 그래야지만 레버리지 효과도 일어나서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예, 일본에 있는 외국계 기관에 돈을 빌리고 그것을 갖다가 빌리는 거는 엔화로 빌리죠. 엔화로 거의 마이너스 금리니까요. 되게 싸게 빌립니다. 그럼 요번에 워렌 버핏도 그 달러 해가지고 일본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일본 주식 샀다고. 얼마나 빌렸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 빌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객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겠네. 예. 그건 이제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흘렸으면 그건 징계 대상이죠. 그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마 분명히 빌렸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빌려서 엔화로 빌려서 저금리로 빌려서 이것을 엔을 팔아요. 그래서 엔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을 팔고 그다음에 달러나 다른 높은 금리로 투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국채는 5%대입니다. 2년 국채가 5.2%까지 갔죠. 네. 얼마 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국채에 투자를 하면은 매우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투자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빌리고 엔을 팔고 달러를 사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투자는 늘어나고 엔화는 계속 파니까 엔화는 계속 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엔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일본의 투자는 없어지기 때문에 일본에는 돈이 희귀해요. 일본의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아베노미스를 계속 해도 이건 밑빠진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돈을 갖다 뿌리는데 돈이 계속 뿌리자마자 해외로 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 기관들이 일본 국채를 안 사잖아요. 일본 국채의 반 이상은 일본 은행에 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본 은행에 가 있습니다. 반 이상은. 일본의 국채는 일본 기관들과 일본 개인들의 국채가 아니에요. 사실은 국채라고 말하면은 나라의 채권인데 국민들의 채권인데 국민들의 채권이라고 말하기에 민망하죠. 예, 이게 다시 국가의 채권, 국민들을 위한 채권이 되려면 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투자를 못 하니까. 이것은 YCC 정책, 아베노미스 정책을 지탱하기 위한 지금 도구로 전락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투자자들이 만약에 일본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서 10년물 금리가 1% 초반만 되면 다들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제 모두 다 회귀하지 않겠지만 지금 일본이 들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량이 약 9월 현재 1.1조 달러, 네. 1.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500조 정도 되잖아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 팔지는 않겠지만 일부를 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 나가 있는 그 투자한 일본 엔케리 자금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유럽은 더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유럽에 있는 투자한 일본 엔케리 자금이 더 많이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유럽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거고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는 워낙 달러 자금이 지금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상대적으로 충격은 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제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겪게 돼요. 아, 어떤 시나리오죠? 예, 두 가지 재밌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에다 총재와 기시다 총리가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실제 가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길을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이렇게 가정을 하지 그 중에 어떠한 경우가 실제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엔케리 자금이 많이 회귀하니까 이제는 네. 다 일본은행이 돈을 찍자마자 해외로 나갔는데 이제는 일본 기관들이 일본 국채 1%면 살만하지. 꼭 우리가 밖에 나가 살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관들도요, 워낙 같은 값이면 워낙 투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쵸. 예,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무래도 국산 그 금융 상품을 좋아합니다. 투자하는 거. 이해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요. 편하고요. 안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 상품에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국채나 아니면 회사채 등등등. 우리나라 회사채에 투자하는 걸 더 좋아하지 뭐 같은 값이면 해외에 나가가지고 다른 금리가 좀 높더라도 환율을 리스크를 지고 다른 나라 회사채에 투자 잘 안 하죠. 이것은 그냥 다원화 차원에서 투자를 갖다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한 바구니의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는 옛날 경제학자 마코이츠의 논리에 따라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지 사실은 자기 나라 그 상품의 리스크를 가장 많이 갖고 가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지금 일본 국채를 안 담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아지면 상당히 천천히 돌아와서 엔케리 자금이 회귀해서 일본 국내의 그런 자금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나리오 1은 아주 일본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회복은 정말 기정사실화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보행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임금을 더 줄 수밖에 없거든요. 총리가 나서서 임금을 올려주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에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 1번은 정말 해피한데 해피한 일본 정부 겁니다. 입장에서 보면 예, 두 번째는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아까 그는 거시적으로 본 거고요. 미시적으로 본다면 회사들 차원에서 보면 투자하기 꺼려져요. 금리가 우리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올랐네.
1% 금리만 올라도 회사들한테는 이 조달 코스트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20년 동안 돈을 갖다 공짜로 거의 꿔서 썼는데 임대료와 임금 이런 것들만 우리가 계산했는데 이제는 이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돈을 갖다 빌리는 데 대한 대출 비용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겠다, 국내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국내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이자 지급 부담만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1%가 올라가면 지금 일본의 공공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예, 한 250% 정도 됩니다. 아, 세계 엄청나네요. 1위입니다. 메이저 국가,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위입니다. 250%가 넘거든요. 2위가 약 미국인데 한 1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이죠. 이렇게 높은 공공부채 때문에 일본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금리 인상을 빨리 단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걸림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은 괜히 투자만 줄어들고 공공 부채만 더 늘어나는 이자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일본은행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시나리오일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슬라이딩 도어라고 영화가 있어요. 기네스 펠트로가 나오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항상 이제 그 선택을 할 때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슬라이딩 도어 같은 그런 영화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은행이 어떠한 것을 택하든 사실은 둘 다 조금씩 나타날 텐데 그런 뭐 흑백 논리는 아닙니다. 이쪽이 더 강하냐 저쪽의 시나리오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론이 나겠지만 일본의 현재 마이너스 금리가 시한부 정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